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 경제 전망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부동산 전망이죠.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정책과 세금의 변화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총 점검해보고 내년 동향 전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내년에 어디로 갈 건가 저희 이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올 한 해를 좀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어요.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패닉방이라는 말도 있고 영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벼락거지도 있고. 벼락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고정환 원장님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뭐라 그럴까요?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네, 저는 부동산은 임패위성이다. 임패위성. 네, 부동산만큼 이제 성공과 실패라는 말이 많은 해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패위성이라는 뜻은 실패로 말미암아 성공을 이룬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예. 이게 이제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과 함께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제 금리나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좀 말기라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한 5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비록 그 27번, 8번의 정책이 이 시장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 이제 임기 내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을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네. 또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좀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좀 시장이 좀 이제 좀 안정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손을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성공의 길로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민의 바람이고요. 예. 두 번째는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자. 이걸 수정 보완하자는 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지금 나오는 정책, 부동산 정책의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희망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임패위성이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 5개월 남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성공을 기대해 보겠다는. 그때까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저는 인식이 손을 놓고 이제 마냥 가는 게 아닌가.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5개월이나 되어 있고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만회 가능하고 그게 부동산 실패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죠. 네.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문동 교수님은 혹시 어떤 단어로 한 해를 규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연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상강하약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었는데 상강하약. 네, 상반기는 좀 강하고 시장이 하반기는 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자성어는 아닌데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그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한 저번 달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락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집값 상승 그 정책 실패는 초반전에 분명히 있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집값 하락은 저는 이제 원장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반에 어떤 시장 파악을 못해서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오판한 게 한 1, 2년 있었죠. 예. 그 뒤에 급하게 이제 초반 공급 정책으로 말씀하시는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사전 청약이 이번 3분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사전 청약 효과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정상적인 기본 경제 펀더멘탈이 형성될 때에 주택 시장을 예측하기 전에도 이미 현재 지금 두세 달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중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 49%가 하락 거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에 많이 늘어났어요. 절반 가까이가.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 대출이 지금 좀 강화되면서 이렇게 주택 시장이 좀 하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대출이 많아지고 완화하게 되면 뭐 일본 버블도 마찬가지고 미국 버블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피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하고 저 초이노믹스 때 뭐 빚내서 집 사라 여기서 출발한 것이 탄핵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오판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던졌었거든요. 예. 예, 갑자기 이제 시장이 막 불타니까 던지고 나서 탄핵 때문에 이게 멈췄는데 그럼 그거를 이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 지금 위험하다 하고 강력하게 갔어야 되는데 뭐 핀셋이라든지 수요 공급이 충분하다든지 정말 오판을 했죠. 방심한 거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했지만 그 결과는 아파트가 지으면 3년이 걸리는데 네. 바로 집이 안 나오니까 이 입주 물량 미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실패를 받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저 원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 실패를 더듬어서 택지를 지금 많이 늘렸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 6, 7년간 계속 50만 원씩 나옵니다. 물량이 200만 원가 엄청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부가 돼도 저는 사실 가격 하방 압력으로 충분히 작용해서 좀 안정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방 압력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튼 뭐 올 한 해 종합적으로 본다면 원장님 이 전국 아파트 값이라든지 또 서울로 좁혀보면 올 한 해 정말 상승률 뭐 거의 뭐 역대급 최고였죠. 예, 어느 정도 지금 총체적으로 네, 우선 뭐 그래픽으로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저는 이제 지역별로 또 상품별로 예. 유형별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 그러니까 아직은 연말까지 안 갔습니다만 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좀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하락 거래 지역이 48, 49% 이렇게 이제 과방까지 된다 하는 거는 변화가 온 건데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올해 인천과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인천, 경기, 예, 이게 한 수도권. 22%, 23% 올랐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올랐습니다. 예, 최상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6억에서 9억 정도 해당이 되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네. 예, 인천과 경기도가 많이 뒤늦게 올랐다라는 예.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0% 평균 정도 올랐고 예. 많이 오른 것은 또 20% 이상. 그러니까 올해 특징은 뭐냐? 예. 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는 점.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인천이 특히 인천이 더 많이 올랐다는 점. 이런 걸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매매보다는 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거는 더 많이 이제 올랐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 예. 공급 부족으로 아마 그런 것 같고 주택 임대차 3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품별로 본다면 역시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예, 서울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빌라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강남의 재건축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오세훈표, 뭐 신통기획 이런 것들이 아마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상승의 요인이 된 게 아닌가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매매와 전세가 공통으로 올랐다는 점, 상품별로도 좀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교수님 혹시 뭐 집값 상승 동향에서 조금 특징적인 걸 뭐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나요? 집값 동향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가격 아파트 상승률 1위인 지역이 세종시였거든요. 세종시. 예. 네네. 올해 하락률 1위가 세종시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예, 극과 이제 극이네요. 세종시 내용을 보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공무원 특별 공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일정 물량이 일반으로 가게 되는데 일반 분들이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 이제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미분양까지 나고 있거든요. 상승률 1위 있던 지역이.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세종시는 단기간에 벌어진 것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볼 때 지금 사전 청약 물량이 뭐 내년에도 한 6, 7만 원 나온다 그러고 예. 통합적으로 하면 전국으로 46만 원인데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정부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세종시와 같은 효과가 2, 3년 안에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많기 전국적으로?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동양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네. 저는 동양 전에 한은에서 엊그제 23일 날 발표했잖아요.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네, 금융안정 거기에다가 주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있는데 금융 취약성 지수. 네, 한은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수치가 100가지가 있는데 0에서 예. 100이면은 끝입니다. 이거 완전히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0에서 100까지 수치를 주는데 그래서 이 증권 시장하고 또 예금 시장, 금융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각각의 금융을 체크를 하는데요. 예. 이 두 시장은 56하고 60대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는 100을 찍었습니다. 그게 아주 보고서에 불안하다는 얘기네요.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자분들이 많이 보도에 냈다라면 부동산 그게 무슨 수치냐면 예. 부동산이 버블의 정점이라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그 주택가격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미친 집값이라고 할 때 그 수치가 162였습니다. 160. 네, 이 수치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수치가 만약 200이라고 가정하면요. 중위소득의 우리 시민이 중위 가격의 주택을 샀을 때 200이라는 수치라는 것은 50%를 자기 소득의 50%를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 수치입니다. 200이라는 수치가. 근데 네. 3분기 노무현 때가 164인데 3분기 올해 3분기죠. 3분기 분기별로 발표하니까 12월은 아직 안 나왔고요. 3분기 숫자가 182를 찍었습니다. 182. 노무현 당시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러면 45.5%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소득의 45%를 부담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는 시장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은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애둘러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금융취약성 지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화됐을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점 정리를 어떻게 했냐.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여 금리 인상은 불가피. 예. 그러므로 금융 시스템에 취약한 것이 노출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융지수가 100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요점이 DSR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라. 예. 그리고 비금융권의 대출 확대를 막는 모니터링과 관리를 시작하라가 보고서의 요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은에서 이미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서 대비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 그럼 은행들도 이미 접수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내년 초에 잠시 전세 대출이나 매매 대출에 대해서 총 볼륨에서 초반전에는 활용도가 높으니까 잠시 봄에 움직일 수 있으나 그 한계가 지금 흐름 자체를 볼 때는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으로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 취약성 지수가 부동산 부분에 조금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러는데 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조금 약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이 집 투기 어떤 상승을 올린 투기의 주범이냐, 아니면 집이 계속 오르니까 불가피하게 따라가서 산 거냐, 먼저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거냐,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좀 주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의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예. 2주택자까지는 실수요자의 범위에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답은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 한 232만 가구가 있고 평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면 예. 232만 호가 잉여주택을 232만 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좀 하나씩 한 교수님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매매 가격은 약 한 8% 전국적으로 내외, 전세 가격은 10% 상승 올해요? 내외, 네. 그리고 땅값이 11%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할 것이고. 땅값이 11%. 네. 집값도 그러니까 올랐네요. 이 집값, 전세값, 땅값 올해가 이 세 가지가 다 지표가 급등했다는 점, 역대급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상승의 원인인데
한 교수님은 이제 금융 팩터 쪽에 비중을 두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저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집값의 상승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요인은 교과서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급 불균형, 공급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족할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나 주택수 가구수를 보건데 매실주택까지 감안하면 누적된 부족 재고량이 한 36만 8천 호, 약 37만 호 정도 됩니다. 37만 호가 부족하다. 서울은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도 보니까 한 20만 채호 정도 부족한 게 이게 결국은 전셋값을 올리고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차가 그 원리를 보면 지금 전셋값과 집값의 불안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정책이 나왔는데 계속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전셋값도 오른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지 정책이 그래도 성공했다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투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원심력, 말하자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도 좀 꼽을 수,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게 특히 주택임대차 3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그걸 무조건 허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너무 틀어막았던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실패의 원인이고 시장이 오히려 오른 이유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수급,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와 제로금리가 처음이었잖아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이유가 컸던 건 맞아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심리, 그러니까 연끌하는 심리, 구매 심리, 그러니까 부동산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런 점들이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 전에 나이트 프랭크가 했는데 56개국 중에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도 더 많이 오른 1위를 기록했거든요. 이 얘기는 집값 급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좀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나가볼게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문도 교수님 벌써 하방 압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한 해 종합적으로 딱 봐서 집값이 어느 정도? 무조건 저는 하락한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얼마나 떨어질까요? 6개월 전만 해도 조금 더 봐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거래량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적은 수치가 11월에 나왔습니다. 1,300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편을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2006년 통계낸 이후부터 18년 동안 한 5, 6천 대입니다. 5, 6천 월. 그리고 작년 연끌할 때 15,000, 만 건 찍었고요. 그리고 조금 적거나 비수기 때가 3천에서 4천, 뭐 5천 사이입니다. 조금 평균적일 때 한 6천까지도 측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요. 다 2,000대고 11월은 1,000대로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죠. IMF가 온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 12.16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세게 정책을 던졌을 때 2달인가 3달 정도 1,000대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 1,000대로 내려온 적이 지금 3번째인데 앞에 2번은 다 금융위기,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위즈 코너라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이게 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살 수 없다거나 수요가 줄고 있다. 수요가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서울은 공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 대출도 정부 입장에서 가격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더 LTV나 DSR 풀었다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서에 썼고 그럼 결론은 가는 방향은 금리 인상과 대출 심사 강화인데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게다가 요새 다주택자 양도세 그 유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과 완화하는 거. 그게 없어도 지금 매물이 지금 전세 월세 매물이 1년 전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다 100%, 200% 증가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이 상태에서도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죠.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감소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내년엔 하락할 가능성이 90% 떨어진다. 이상이다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무조건 떨어진다. 한 교수님 말씀에 이제 그건 바람일 수도 있어요. 네, 한 교수님 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합리적으로 전망을 하면 예, 저도 무조건- 예, 그래서 우선 그 좀 정리하면 저는 내년도에는 이제 전세는 약 5% 상승 내외. 전세는 예, 5% 정도. 예, 매매는 3% 상승 내외. 3% 오른다? 예, 강보합 오른다 쪽에 그래요? 좀 무게감을 싣고 있고요. 그 설명은 좀 드릴게요. 예. 땅값도 한 5% 내외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좀 정리하면 예. 최근에 다행히 이제 지난 10월부터 시장이 좀 안정되는 조짐은 나타납니다. 신호가. 그게 뭐냐면 그 대구라든지 세종시 이런 곳에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하락 지역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보면 50% 이상 과반수 지역이 하락하면 대세가 이제 하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거기 좀 임박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이유는 뭐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다가 비수기 영향도 있고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임계치에 도달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연끌하는 심리들이 이제 좀 불확실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자. 지금 늦었는데 서둘러 줄사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닌가. 또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울 은평구가 지금 하락했고요. 관악구, 은평구. 네, 이것도 많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수도권 중에서는 광명 같은 데는 사실은 금천구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더 비쌌어요. 인기 지역이었는데 이들 지역 내리고 최근에 잠실이나 대치동의 아파트조차도 1, 2억 하락 거래가 급매물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분명한 거는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 절벽 속에 소위 가격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오르기는 어렵다. 근데 떨어지진 않고 그냥 한 3% 네, 오른다는 근데 거예요? 이유가 좀 있는 게 네. 아까 안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5개 요인을 보면 예. 수요 공급 요인에서 서울은 작년도에 입주 물량이 5만, 올해가 3만.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이 2만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요. 입주 물량 서울이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가 가장 큰 이유. 예,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고요.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20, 30% 감소해요. 이러면 전세가 또 내리기가 어려워요. 전세가 안 내리는데 이 집값만 매매 가격만 내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두 개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깜짝 놀란 게 뭐 내린다 정도는 우리 한 교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렸다가 올랐으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반대로 뭐 17% 내린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전망하신 분이 40% 폭락한다. 이런 거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분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던데. 아니요.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안정국민으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고점이고 저는 어깨를 넘어섰다고 보고 변곡점이 임박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조금 전세 가격 불안에 따라서 상승세는 둔화되지만 한 3% 정도 오를 것 같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한 20, 30% 정도. 왜냐하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심리 지수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저는 좀 이제 언론 기자 특히 부동산 파트에 언론 기자분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약간 섭섭한데요. 뭐냐면 하락된 기사를 좀 많이 써줘야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갭 투자를 하시지 않았겠지만 왜 이렇게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듣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만약에 7월에 그 임대차 갱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료 때문에 2년 돼서 그 전에 이제 3, 4, 5월부터 계속 뭐 언론에서 또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세 물량이 지금 거래량에 비해서 3-4배 많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기자분들이 더 많이 보내준다면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펜은 뭐 칼보다 강하다 그러는데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면 그냥 팩트 그대로 좀 줘서
좀 시장에서 우리 저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우신 서민들이 네.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걸좀 지금 이제 내년에 그 언론이 예. 중요한데 저는 한 칸 저기 그냥 잠깐 한마디 저는 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한 교수님 약간 그 반론이랄까.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노영 그 장관께서 뭐 좀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계속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 추세 전환됐다, 좀 앞질러 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좀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 하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요즘 이제 뭐 제가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궤도 수정하고 또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그쪽에 관심과 정책 실행을 해야지 말로 자꾸 하니까 이게 오히려 자주 하면 여유가 난다니까요. 정책 불신. 그런 면에서는 좀 정책을 좀 앞세워 달라는 건의를 꼭 드립니다. 뭐 대선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이 두 후보의 지금 세금 관련해서 공급은 똑같다고 주장을 하니까 조금 논외로 치고 세금 관련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세금을 좀 낮추고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릅니까? 딱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래요? 둘 다 이런 표현이 될까? 둘 다 멋있는 그 건물인 줄 알았더니 안을 들어가면 내용이 좀 틀립니다. 구조도 틀리고 어떤 식이냐면 공급 확대는 똑같고 세제 완화도 똑같은데 그 내용에서 뭐가 틀리냐면 이 윤석열 후보는 거래세든 보유세든 다 완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래세는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완화. 이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급 똑같은데 공급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이 이재명 후보는 공공 위주로 좀 가고 또 윤석열 후보는 민간 위주로 가고 이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차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산세나 보유세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직속기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토지 이익 배당금 제도 이게 생소한 말인데 이거 뭐 새로운 세금입니까? 전에 얘기하던 국토보유세를 말 같은 바꾼 말을 겁니까? 좀 바꾼 건데요. 제가 지금 뭐 한 교수님 설명에 이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것은 공급 확대예요. 250만 호. 정부가 20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훨씬 더 양쪽으로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죠. 이거는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세금과 특히 세금이 좀 문제인데 양쪽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키는 쪽은 역시 그래도 이재명 후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일부 실수요자의 세금이라든지 일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속 계승 발전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달리 완전히 차별하려고 다른데 그게 미세 조정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득표를 위한 선거철이니까 왜냐하면 동결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내년 1년 동결되고 나서 대통령이 만약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누적된 그 보류했던 세금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다시 또 원상 회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대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큰 방향이 이제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는 점이 좀 다르고 문재인 정부와 무조건 반대로 좀 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양 후보의 장단점이 있고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좀 토론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1곳 이른바 빠른 재개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잖아요. 교수님, 여기 상당히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 재개발이 좀 빨라질 가능성, 시장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호재로 느껴지는데 일단 그 내용 중에 통합심사 제도를 해서 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5년짜리 2년을 줄인 건데 그 안에 핵심이 이제 건축하고 교통하고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과정들이 다 별도로 돼 있던 걸 한꺼번에 하는 게 공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나 이런 데처럼 하고 있는데 민간은 없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올 봄엔가 바로 그 개정안을 좀 국토부하고 노영욱 장관이랑 만났잖아요. 두 분이 좀 잘 통하시는 것 같은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내용이 내년 9월
지금 스케줄상으로 내년 9월에 그 법안이 통과돼야 이제 바로 시행되거든요. 예. 지금 예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9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1, 2년 안에 되니까 또 3년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1, 2년은 조금 주는데 그렇게 뭐 혁신적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가는 방향의 형태와 어떤 의지, 예. 박원순 시장님 때보다는 좀 다른 형태를 취하니까 그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볼 때 한 짧게 세 가지만 부탁합니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21곳이 정해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해 9월 23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들은 이 지역은 이제 권리의 기준에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 아.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긴 합니다만 투기를 1월 2일부터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저는 좀 클 것으로 봐요. 파급 서울에 효과가? 주는. 어.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오르면 예. 이 이웃한 지역도 오를 수밖에 없고 재건축만 오르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려되는 게 이게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지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책과 아울러서 집값 안정 대책이 같이 나와야 공유가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